면 이 검찰 개개인을 지휘할 권한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사표시만을 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항소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항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보고를 하러 갔는데 신중히 판단하라라고 했다면은 문맥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이 항소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취지로 읽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요라던가 수사와 관련된 의견, 항소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1심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이니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측면에 불과했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수사 지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무부는 사실상 이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엄격하게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이요.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검찰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공소를 제기하고 공소를 유지할 의무와 권리를 부담합니다. 이 항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항소를 함으로써 결국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해당 쟁점들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건데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후에 진행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역시도 동일한 쟁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심 판단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소를 결국 최종적으로 포기한 것, 신중을 기하라는 말이 있었다는 취지는 좀 중의적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처럼 법무부 장관이 이 과정에서 개입한 것이 아니냐,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박탈당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나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뭘로 제시를 했고 그런 제시된 이유에 대해서 법 쪽에서는 어떤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어떤 경우에 항소를 할 수 있는가를 보자면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구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재판의 말미에 있어서 검찰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보건대 이 정도의 형량을 내려달라라는 것을 검찰이 구형한다고 합니다. 이 검찰의 구형보다 5명 중에 2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나온 측면도 있지만 네.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검찰 예규에 보자면은 중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보다 3분의 2 미만의 형량이 나온 경우에는 항소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 이제 그보다도 실무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자면 검찰이 애초에 문제를 제기했던 혐의들 가운데 일부라도 무죄가 나온다면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다면은 검찰은 다시 한번 항소해서 다투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선례나 관례라는 부분이 당연히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변동은 될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 주로 무죄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항소가 빙당 이루어져 왔던 것이 바뀌었다면 좀 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상 배임, 일부 뇌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소 포기가 된 이상 이제 이 부분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다투어질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피고인들은 또 모두 항소를 했죠.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피고인들은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양측 모두 항소를 했다면요. 다시 한번 1심의 결과를 가지고 2심에 올라가서 치열한 법리적인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피고인만 항소를 했고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 나온 형량보다 더 높게는 항소심에서 더 이상 나올 수 없고요. 지금 400여 원 가량의 이 400억 원 가량의 추징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당초 검찰은 최소 4천억 원 이상의 추징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 400억 원이 최대치 결국 2심이나 대법원에 가더라도 그 이하의 액수까지만 추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1심 판결이 이 피고인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대 형량이자 최고 추징금이 된 것이고 이후에는 사실상 그보다 낮은 형량 그리고 낮은 추징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별개의 재판입니다. 지금 다른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단이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다른 피고인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번에 무죄를 받게 된 특격범상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상 동일한 그런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번에 무죄가 나왔다고 그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근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논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 뇌물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부정한 이익을 서로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후의 재판에서도 그 논리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검찰이 보이는 반발 기류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검찰 내부적으로도 이 항소를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이유를 밝혀달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주장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일부에 또 잡혀 있는 이런 기류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선택적으로 검찰에서도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반발이라는 것도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선례와 관행과 반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다면 이것을 납득 가능하도록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반 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선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 내란 특검팀이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메모입니다. 메모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보고 일반 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협을 증대시키고 투입된 드론이 추락하면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선 비상계엄 선포 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은 별거 아니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계엄 당시 선관위에도 군이 출동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출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첩사 중령은 문제가 있지만 항명죄가 될까봐 출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내일 오전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 조사합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속보입니다. 추가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시공사가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처음엔 해체 공사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평가했다가 나중엔 경미한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해체 공사를 맡은 HJ중공업이 지난해 3월 작성한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처음엔 철거 과정에서 벽체나 기둥이 무너져 깔릴 수 있다며 상당히 위험한 수준, B등급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차 평가 뒤 위험성은 D등급, 경미한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바로 철거 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침에는 구조물 넘어짐 등 위험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등 선언적 내용이 전부입니다. 철거공법 등 기술적인 개선 없이 곧바로 작업을 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임의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관리적 제어만 하고 실질적 개선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된 점은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수사가. 해체 절차도 의문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구조물 상부에서 하부 방향으로 철거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세부 계획엔 아랫부분을 가장 먼저 작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 당시 보일러 타워 하부 기둥은 힘없이 꺾이며 무너졌습니다. 공사발전 중대재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고 발생까지가 이미 다 안전 불감증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HJ중공업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네, 지성의 요람인 상아탑이 시험 부정행위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나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사용해 부정하게 시험을 치른 걸로 추정됩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2년 전 개설한 자연어 처리와 챗 GPT 강의. 수강생은 600명가량으로 수업과 시험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는 시험. 학생들의 얼굴과 손, 컴퓨터 화면이 나오도록 영상을 찍게 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촬영 각도를 조정해 사각지대를 만들거나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학교 측이 밝힌 부정행위자 수는 자진 신고자를 포함해 50여 명. 해당 강의를 맡은 교수는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모두 0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에겐 또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시정돼서 부정행위 한 사람들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고려대학교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시험 문제를 올리고 함께 답을 찾는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비대면 과목 같은 경우는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행위라고는 생각했었는데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올 일이 조금 터진 게 아닌가 생각은 했습니다. 고려대 측은 중간고사 시험 점수를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당초 부정행위자에 대한 유기정학을 예고했던 연세대 측은 경위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여행용 가방에서 현금 따발이 4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가 가방도 수십 개씩 나왔습니다. 많게는 100억대 세금을 안 낸 고액 체납자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그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서울 용산의 한 고급 주택, 세금 체납자 수색반이 진입합니다. 드레스룸 선반을 꽉 채운 상자들, 열어보니 모두 고가 가방입니다. 가장 비싼 브랜드에 속하는 에르메스 가방만 60개, 시가로 9억 원 상당입니다. 소득이 없다며 100억대 세금을 안 낸 체납자가 숨겨놓았던 겁니다. 위장 전입한 집 월세로만 매달 1,000만 원 이상 냈고 유학 간 자녀 학비도 송금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저희 최청소 아닌데요. 한 결제 대행업체 대표의 집입니다. 금고에서 현금 1,000만 원, 고급 시계 2개를 확보했습니다. 미리 파악한 씀씀이를 감안하면 너무 적었습니다. 수색반은 잠복에 들어갔고 집 주변 CCTV를 뒤졌습니다. 체납자 부부가 여행용 가방을 차에 싣는 게 찍혔습니다. 이 가방 열어보니 4억 원이 나왔습니다. 국세청과 7개 광역지자체는 지난달 체납자 18명을 합동 수색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400억여 원, 열흘 남짓한 수색에서 18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각각 보유 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 현장 정보를 공유하여
국세청은 전국의 모든 체납자를 방문 조사하는 국세 체납 관리단을 내년부터 가동합니다. 현재 밀린 국세만 110조 원, 내년 정부 예산의 15%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요즘 코스피가 뜨거워도 너무 뜨겁습니다. 이른바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개미들은 그만큼 이익을 봤을까요? 개미들의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오늘까지 코스피는 69%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돈을 번 투자자가 잃은 투자자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 여의도에서 무작위로 물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주 같은 것들은 1,000만 원 가까이 정도 벌었더라고요. 저는 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식계산 보여줄 수 있나요? 너무 처참해서. 한 대형 증권사의 개인 고객 240만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종가가 4,086이었던 지난달 30일 기준 계좌 평가액이 빨간색인 수익 계좌와 파란색인 손실 계좌로 나눠보니 45.4% 대 54.6%. 손실 계좌가 더 많았습니다. 수익 계좌만 따로 추려서 얼마나 벌었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각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 100만 원 이상을 번 상태인 비중 22.5%였습니다. 긴 불장 속에 오른 주식을 이미 팔아서 수익을 실현한 건 아닐까? 실현 수익도 따로 계산해봤습니다. 수익 100만 원 이상을 현금화한 개인 투자자 전체의 27.3%였습니다. 평가든 실현이든 100만 원 이상 번 개인은 4명 중 1명 선이었습니다. 반도체가 핫하고 AI가 핫하니까 테마장세로 완전히 묶여있는 거죠. 반도체 등 급등 업종에서 벌었어도 그 못지않게 큰 손실을 본 속칭, 물린 종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물린 상위 3대 종목을 확인해보면 관련 종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hin규입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입니다. 서구화된 그리고 변화한 생활 습관 탓이죠. 식이 조절과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약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형 기자입니다. 이 50자는 5달 전에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운동에 조절.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운동을 하고 있고요. 성 1명은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에서 비만율이 높았습니다. 지자체 중에는 전남과 제주가 36.8%로 제일, 세종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자체 중에는 고령층 비율이 높은 충북 단양군과 강원 철원군, 충북 보은군이 비만율도 높았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사는 경기 과천시는 낮았습니다. 비만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미칩니다. 강력한 이제 약 없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5에서 10%만 건강한 체중과 네, 오늘 만나는 더불어민주당 만 치료 미국이 명이 한 달의 평균 우리도
3분의 1 수준으로 싸지는 무엇일까요? It's a triumph for American patients that will save lives and improve. 사실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인데 강제적인 약값 어떻게 동의할 수 우선 트럼프 미국 대우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리는 약값이 다른 나라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건데 이걸 제약업체들에게 들이밀어서 관철시켰습니다. 네, 트럼프는 또 수입 의약품 관세 면제라든지 또 신약 승인 같은 당근도 제시를 했습니다. 싸게 팔면 관세를 낮춰주고 신약을 개발하면 시간을 안 들이고 승인도 빨리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일랄릴리나 노보노디스크 등의 이런 대형 제약사들은 이런 카드를 받아들였고요. 대규모의 대미 투자까지도 약속했습니다. 제약사들을 직접 압박하면서 자발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가격에 칼을 빼들었을까요? 미국은요, 성인 10명 중 4명 정도가 비만일 정도로 이른바 비만 대국으로 불리는 국가입니다. 이 비만으로 인한 연간 의료비 지출도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에 달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비만 치료, 다시 말해 다이어트가 이제는 개인의 건강이나 미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보건 문제이자 나라 재정과 직결되는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대선 공약으로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낮춰서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정책 성과가 될 수 있겠죠. 고령층부터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심지어 한 달에 $50 이하, 우리 돈으로는 7만 원대에 살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살 빼는 약값이 너무 비싸서 못 쓰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국민 건강을 챙기는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바이든 때는 못한 일을 나는 한다라고 하면서 민심 잡기에 활용해보겠다라는 트럼프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트럼프는 아예 자신의 이름을 따서 트럼프 RX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격변을 맞고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약값 압박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제약사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또 봤을 때는 이 전체 파이가 커질 거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노보노디스크 CEO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We're able to stand here with you, President, and your team to ensure broad, affordable access for all American patients, and that is truly exciting. 네, 5년 뒤에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우리 돈 140조 원까지 약 7배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비만 치료제 개발과 판매에 뛰어들고 있는데 인수 경쟁 또한 뜨겁습니다. 주말 사이 화제가 됐던 뉴스였죠. 화이자가 노보노디스크를 제치고 비만 치료제 개발 업체 스타트업인 메세라 인수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 판에 다시 끼어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는데 주사약에서 이제는 먹는 경구약으로 비만 치료제 흐름이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부작용 없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약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라는 것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데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발 비만 치료제 전쟁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이유는요.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이 약값을 내리게 되면 세계 시장의 가격 구조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트럼프는 이번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살 빼는 약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또 하나의 키워드가 돼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W 언박싱이었습니다. 네, 물고기 양식장에서 작업자 3명이 저수조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해가스 질식이나 누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문그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양식장 앞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구급차도 잇따라 도착하며 긴박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이 양식장의 대형 저수조 안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50대 한국인 현장 소장과 20대와 30대 스리랑카인 직원 2명.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현장 소장 자녀의 신고를 받고 확인에 나섰다가 이곳 수조에서 사망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저수조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작업자들은 겨울을 앞두고 청소 작업을 위해 저수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소하는 과정에서 물을 틀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 들어가기 전에 물을 틀었고 또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을 잃었고. 사고가 난 저수조는 가로 4m, 세로 3m, 높이 2m 크기로 지난 6월 이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들은 밀폐된 저수조 안에서 유해가스에 질식했거나 외부 펌프 장비 등의 누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균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결국 유해가스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들을 부검하는 한편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소방청 상황실입니다. 교통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서울 성동구를 지나는 동부 간선도로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난간을 들이받은 뒤 도로 아래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남녀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전북 임실군 두곡리입니다. SUV가 한 주택 대문을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이를 발견한 행인이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운전자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모두 불탔고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 80대 남성은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주택 2층을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주말 곳곳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 북서쪽에 찬 공기가 한반도 쪽으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수능일인 목요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중부 내륙은 기온이 영하로 낮아지는 곳이